자,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평일반 녹용 시작했네요. 다른 과목들 잘 하고 계세요? 평일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연속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삐끗해서 이게 못 따라오시게 되면은 약간 방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선택 과목 끝에 좀 이렇게 하면은 일기 잘 끝날 수 있으니까 좀 한번 달려보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 안내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수업 시간 있잖아요. 시간. 요거 원래는 그냥 원래 공지사항으로 해가지고 7시에 오늘 했는데 내일부터는 6시 반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보통 7시에 하게 되면 10시 반에 거의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는 분들이 차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주말에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때는 5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한 9시 되니까 다들 막 해피하게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고 한 6시 반에 시작하면 10시에는 좀 끝나고 혹시 좀 늦게 끝나더라도 질문 받고 이러면 또 10시 반에 저는 끝나긴 해요. 근데 10시 반에 끝나면 11시 넘어서 제가 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라서 6시 30분에 시작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횟수는 우리가 정해진 횟수대로 하는데 제 경험상 주말반과 평일반 중에서 어떠냐 하면은 이거 비밀이긴 한데요. 제가 평일반을 더 열심히 열강을 하거든요. 비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뭐 이렇게 더 쉬지도 않고 말도 좀 더 빠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주말반보다 자꾸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한 번 정도 보강은 좀 했거든요. 그렇다고 주말반 친구분 계시면 제가 주말반을 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긴 해요. 근데 왠지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글쎄 자꾸 좀 반복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보강을 한 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혹시 할 수도 한 번 할 수도예요. 한 번 할 수도 가능한 한 안 하도록 할게요. 예, 할 수도. 그래서 월요일 날 끝나나 하는데 한 번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미리 상황 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할까 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우리 연기 때부터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 뒷부분에 무슨 실업과 필립스 곡선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예전엔 맛보기로 하긴 했는데 정 안 되면 여기 보면은 전자칠판 같은 게 이게 최신식 전자칠판이거든요. 그래서 좀 짜투리 같은 거 있잖아. 길지 않게 해서 뭐 그냥 부담 없이 볼 만한 거를 뭐 한 20분, 15분 이렇게 해가지고 타픽별로 해서 몇 개 뭐 제가 찍어서 좀 올리거나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냥 보강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시험 봅시다. 시험. 우리가 이제 쓰는 시험이잖아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기 때는 기본 잡고 일기 때는 이제 뭐 유미쌤 같은 경우도 중간 기말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은 첫날이니까 빼고 내일부터요. 매일매일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이 시험의 배점은 부담 없이 복습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기 때부터 시험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점짜리는 그래서 제가 그냥 배점 그냥 한 50점으로 할 거예요. 50점으로 할 건데요. 원래는 이게 주말반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시험 본 다음에 채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뭐 작년까지는 제가 막 직접 채점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채점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노무사분들인데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노경에서 고득점 했고 전부터 이렇게 잘 하셨던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오거나이즈를 다시 해드리지만 그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볼 거예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채점을 하긴 할 건데 그분들께서 채점 좀 한 다음에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채점을 되게 꼼꼼하게 잘해주더라고. 너무 처음엔 과하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주말반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열심히 채점했어요? 했더니 저도 나름 열심히 채점한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 쓴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막 첨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는 뒤에 가서 용의 꼬리가 되다가 쥐꼬리가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자기 수험 생활이 사실 작년만 해도 자기들도 이제 수험생이었었는데 엄청 막 이렇게 살떨리는 순간이 기억나고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뭐 지나가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막 눈빛이 막 기억난대.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더 잘해줘야겠다.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과하게 채점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채점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긴 하는데 평일반에 이렇게 매일매일 이게 채점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2기, 3기 때는 우리가 그 평일반이 없는 이유가 아니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채점을 너무 늦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점할 때도 대충이 아니라 그냥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너무 과하게. 그래서 약간 제가 그랬어요. 주문을 빨리빨리 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좀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지금 아직 본격적인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자세하게 해주되 뭐 그냥 어느 정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50점짜리 배점의 시험을 볼 거니까 이게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만 좀 힘든 게 아니라 다른 같은 동료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힘들면서 따라가는 거니까 나만 이게 50점 힘든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번 시험을 봐주세요. 그럼 이제 첨사학을 좀 해서 드리는데 문제가 이게 내일부터 시험 볼 거예요. 내일부터 제가 대충 예고는 하긴 하겠지만은 시험 보면 채점한 다음에 그 다음날 주거나 그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 여기 오프라인 나와 계신 분보다 온라인 첨삭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허용을 해가지고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들도 꽤 한 7분인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평일반은 좀 버거우신 분, 왜냐면 이제 법인에 들어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버거우신 분 좀 이렇게 이제 자진해서 빠지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2, 3기 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한 4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채점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제 야 어제 시험 봤는데 왜 아직 답안지를 안 줘? 이거 하지 마시고 쓰는데 의의를 두세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세요. 대신 여기다가 점수를 제가 매기거나 등수를 매기거나 이런 건 안 할게요. 그건 이제 2기, 3기 때 원래 이제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여기선 여러분들이 꾸준히 따라오시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도 제가 별로 꼬아서 내지 않고 우리 책에 있는 거를 그냥 복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채점은 끝나는 즉즉 이렇게 제가 드리긴 할 텐데 시험은요 이렇게 합시다. 온라인으로 이제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냐면 한 5시 정도에 제가 이렇게 학원으로 문제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그거 아시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야. 그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채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뭐 그냥 법인이 좀 지방에 계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대신 온라인 할 때 무슨 이렇게 전자펜 쓰는 태블릿 PC 같은 그런 거랑 좀 이렇게 뭐 안에다 글씨 이렇게 넣을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내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시에 요 시험지를 드리게 되면 그냥 바로 하셔도 돼. 수업 전에 한 50분이니까 대략 이 배점은 사실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쓰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있잖아요.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한 10시 좀 넘고 이러면 집에 가면 11시 이렇게 되면 또 바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무시면 안 돼요. 바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그래서 뭘 공부해야 돼요? 노경은 많이 했으니까 뭐 노동법 아니에요. 그냥 노경 그날 배운 거 하셔야 돼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쉬는 시간에도 뭐 하셔야 돼요? 전 시간에 배웠던 그냥 노경을 보셔야 되고요. 집에 가셔도 노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시면 노경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도 하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날 2길 다음날 12시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 분 이렇게 할게요. 넘어서 내면 안 됩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렇게 되면 자꾸 이게 늦어져요. 늦어지고 자꾸 늦게 내신 분도 받아주고 하니까 늦게 뭐 왔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해서 룰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스스로 보셔도 뭐 어느 정도 그리고 최고 답안 같은 거 보시면서 좀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니까 우선 쓰는 데 초점을 두세요. 이 쓰는 거는 뭐냐면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저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기요 제가 노경 준비가 좀 잘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오픈북 해도 될까요? 가능해요. 근데 오픈북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책을 옆에 펼쳐놓으시고 오픈북 하면 안 되지. 무슨 말? 그 뭐야? 그럼 베끼는 거잖아. 그거 필사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까. 그럼 오픈북은 뭔가요? 그러면 컨닝까지는 허용한다는 거지. 뭐냐면 문제를 딱 봐.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 도출하라고 했네. 이건 내가 수업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문제를 대충 알잖아요. 그럼 책을 보고 한 1시간 동안 공부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쓰실 때 안 보고 써야지. 책을 안 보고 옆에 펼쳐놓고 그림도 따라 그리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습하고 하신다는 생각인데 지금 오픈북을 한다 해도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나왔구나.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대비를 못했네. 그럼 불이 타네 해서 그냥 이번 시험은 안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그 파트를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해서 연습장에 그림도 그려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좀 쓰시면 좋겠어요. 답안지 쓰시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지에 해당하는 그 답안지 하세요. 가끔은 그냥 연습장이나 빈 백지나 이런 데 쓰시는데 안 돼요. 우리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하시고 볼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자기한테 맞는 거 연기 때부터 우리 봤죠. 그래서 맞는 볼펜을 찾아가지고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크기도 빨리 정하세요. 몇 줄 정도 몇 칸 정도 그래프를 크게 그리는 게 좋을지 이런 거랑 한 줄 정도 들어갈 때 몇 줄 정도 들어가는 게 좋을지 너무 빽빽하게 되면요 그것도 좀 보기가 그런 거니까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딱 봐도 미소가 지을 정도로 자꾸 연습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우리가 매번 지나간 다음 복습용으로 볼 테니까 좀 보시고 채점한 결과는 한 2, 3일? 한 좀 이렇게 3, 4일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튼 되는 족족 이렇게 메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최고다만 하고 드릴 테니까 좀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이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교재는 우리 연기 때 썼던 교재를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 같은 거는 작년에는 연기 때 에렌버그 교재를 썼는데 약간 책도 좀 이제 올드해지는 것도 있고 그냥 수업 목적 상에서 그냥 우리 교재를 연기 때 썼던 그 노동경제 연습 있잖아요. 그거를 반복해서 할까 그냥 생각 중이에요. 근데 요거는 안 해도 돼요. 필기노트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거 뭐냐면 보시면은 요 앞에도 있던데 그냥 필기가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사시는 거를 권장해요. 그 뭐냐, 그 왜 만들었냐? 이거는 아니 우리가 2차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를 하는 걸 더 권장해. 근데 그냥 필기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시거나 막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요 필기하신 분이 정리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빈칸 해놨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래도 나름 일기에 설명드릴 내용들이니까 옆에다가 이제 단거나 할 때 이걸 참고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년에 핵심 노동경쟁 연습해가지고 이정민 노무사랑 같이 이번에 좀 이렇게 버전을 업해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단거나 할 때 괜찮은 건데 여러분들이 좀 맞는 걸로 하세요. 제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단거나 필기노트 하는 걸 제일 권장하긴 하는데 자칫 시간을 많이 버릴 수 있어. 막 이것저것. 그러면 여기에다 단거나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핵심 요약 정리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맛보기는 올리지 않았나 했는데 그것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 그분이 노경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가 노경 때문에 또 이렇게 점수를 되게 잘 받으셔서 맞아 인터뷰도 하셨네 뭐 그래가지고 그 분인데 그 정리를 되게 잘 해놨어. 막 이를 악물고 정리해놔가지고 보기에 이렇게 딱 좋게 이렇게 해놔서 그걸로 단거나 해도 되니까 좀 편한 대로 자기한테 맞는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서브노트로 필기노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요약 정리, 요약 정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걸로도 강의를 한번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1차 끝난 다음에 동차반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연기 일기 안 듣고 동차반 해서 하는 거는 거의 시험에 붙는 거는 불가능인데 이번에는 아예 요약 정리로 해서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경작의 수요 공급 정도만 아신다라고 하면은 요거에서 뭔가 그냥
백지가 아니라 비벼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할 내용을 요걸로 그냥 설명드리고 뭐 마무리 정리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상황 봐서 2기 끝나고 하거나 뭐 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고 교재 뭐 가지고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리아스 책을 가지고 교과서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교과서 특강을 잠시 멈추고 있는데 거기 인적 자본론까지 했는데요. 거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 그 주된 토픽의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너무 쓸데없는 거에 너무 올인할까봐 지금 요거 1기도 시작되고 해서 앞부분 노동의 수요 공급 균형 등등등 뭐 보상적 임금 격차는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인적 자본 그런 걸 좀 하시라고 잠깐 스톱하긴 했는데 요거요. 우리 바로 이제 3월 말에 우리 1기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교과서 특강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이게 7판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판인 8판이 출간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민이긴 한데 그렇게 책이 내용이 많이 바뀐 건 없거든요. 오히려 7판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8판에 약간 추가된 페이지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달라진 파트 해가지고 그건 따로 제가 강의 올려서 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된 부분은 나중에 특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추가된 거는 그렇게 막 우리가 뭐 경영학 파트 같이 막 민감하게 막 반응할 만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그냥 옛날 얘기 그냥 그거지 뭐 새로운 뭐 따끈따끈한 게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된 파트는 올려드리긴 할 건데 지금 보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좀 나중에 이런 게 추가됐네 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재랑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잘 보셔가지고 좀 이렇게 꾸준히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노경은 효자 과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나? 저만 얘기하나? 잘 모르겠지만 요게 1기 때 빡세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2, 3기 때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반복되는 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진짜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어지는데 1기 때 지금 이렇게 빡세게 안 해두시게 되면 2, 3기 때 뭐 이렇게 가늠을 못 잡게 되면 엄청 또 헤매시게 돼요. 그러니까 좀 1기 때 좀 많이 공부를 해 주시고요. 한 2주 정도 되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 잘 들으시고 바로 복습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뭐 그냥 뭐 별로 갈 데 없잖아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문 열고 밖에 보면은 전망이 괜찮아요. 이 비밀 테라스 거긴데 좀 민망한 거는 밖에 보면 나는 와 저기 뭐 밖에 보인다. 근데 밖에서는 막 확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지금 뭐지? 하고 이렇게 밖에서 보일 것 같아. 껌껌한 이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쉬는 시간에도 그냥 계속 봤던 것도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엎드려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봤던 것도 복습하시고 집에 가자마자 오늘 배운 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1기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시험 보는 건데 최고 답안은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제가 말씀 연기 때 드렸나? 작년에 제 수업 드렸던 분들 중에서 진짜 노경 이분은 이렇게 잘 쓰시는데 시험이 어떻게 딴 과목이 잘 안 돼서 안 되셨던 분들이 많이들 붙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경의 고수들이 소위 말하는 고인물들이 다 많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아닌 것 같아. 주말반 봤는데 아니 최고 답안을 하나 선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들 잘 써가지고 그래도 나름 최고 답안 뽑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들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좀 한번 좀 열심히 좀 잘 해줘 보세요. 아셨죠? 자, 우리 그 연기 때도 봤으니까 그 챕터 1장서부터 하는데요. 인트로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앞에 그냥 부담 없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챕터 1장. 자, 노동경제학이란 한번 볼게요. 자, 뭐 이런 것들 우리 연기 때부터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경제학이란 뭐냐? 자본주의란 뭐냐?
뭐 시장이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나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뭔가 딱 이렇게 자기만의 한 줄로 꼭 필요한 용어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거기다 살을 좀 덧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제목 자체가 그래서 노동경제학이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요. 떠오르는 거 있어요. 경제하면. 근데 특히 노동이라는 말과 같이 합쳐졌어요. 경제라는 얘기는요. 시작 자체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생겨요. 희소성 때문에. 희소한 자원, 재화나 서비스 같은 상품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배치하는 이런 원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면요. 이게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라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를 시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고 공급은 팔겠다는 공급자 생산자가 되는 건데 둘 다 시장에 이렇게 거래에 참가하는 거죠. 얘네들이 거래에 참가해서 뭔가 자기가 이득을 얻을 게 없으면 거래 참가 안 해. 뭐 누가 강제하는 거 아니야. 자발적으로 남는 게 있으니까 거래 참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자발적으로 상호 이득을 얻게 돼요. 그게 이제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고 이게 그냥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동경제학은 결국은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뭐가 대상입니까? 라고 하면 이 노동이 거래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관심 대상 제가 옆에 써놨는데 자,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작동의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시장의 작동 원리가 뭐냐라는 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 노동 서비스가 되겠죠. 이 노동력이라는 게 사람의 몸을 팔고 사는 건 아닐 거예요. 자, 근데 노동시장의 이러한 개념을 잘 잡았고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시죠. 1번 관심 대상.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노동시장 할 때는요 언제나 답에 문제 서론 같은 거에 들어갈 때 그 파생수요의 원리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파생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죠. 자, 뭐에 의해서 파생됩니까 하면은 저기 생산물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과 캐피탈을 투입을 해요. 투입을 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요. 자, 이러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간다 합시다. 이 안에 뭔가 프로세스 변환 과정을 통해서 Q 요거를 만들어내. 이게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죠. 아웃풋.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아웃풋을 우리가 산출해 내는데 요거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도 사실은 뭔가 물건을 만드는데 원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뭔가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지나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해야 되는데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경기 침체로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건을 생산했는데 안 팔려. 재고가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재고가 누적이 돼요. 재고가 누적되면 생산했는데 어차피 안 팔릴 거 생산하면 뭐 하겠어? 생산을 감축시킨다고요. 생산을 감축하면 당연히 노동과 자본에 대한 수요도 영향을 받죠. 얘가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되면 이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자본에 대한 수요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만들기만 하면 저절로 그냥 팔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만들어냈는데 고객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을 만들면 안 팔린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생 수요라는 것은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은 생산물 시장에 굉장히 의존적이다라는 파생된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생산물 시장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생산물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의존적이다. 파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뭐 파생 수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 시장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할 때 한 줄 정도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점팅 첫 번째 줄 다시 볼게요.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러한 특성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는 거야. 관찰, 이론 동그라미 치시고요. 관찰 요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 거기까지요. 자,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론적으로 세워요. 약간 이제 이론 경제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가설을 세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진짜 그런가 관찰을 해요. 경험적으로. 그럼 이제 진짜 그 이론에 따른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 관찰을 보고 이론을 끄집어내기도 해요. 연역적이냐 아니면 균합적이냐 따라 다르지만 이론과 관찰을 적절하게 잘 우리가 버무려 가지고요. 그래서 그 끝에 보시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거나 경제학을 배운다거나 이걸 왜 하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비슷한 외부 충격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잖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그런 경기 침체가 또다시 오게 되면 그랬을 때 어떻게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습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이론만 관찰하고요. 거기 사실이나 팩트나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 이게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즐기는 거잖아. 그리고 당연히 이런 관찰을 통해서 뭔가 이론을 만들어야지 공통된 어떤 법칙을 또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모른 채 또 근로자와 기업은 어떤 고용관계를 선호하고 또 어떤 고용관계는 피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모르게 되면 거기에 또 뭔가 정부가 개입하죠. 정부의 노동시장의 정책 변화라든가 거기 근로자 집단의 인구 구조가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됐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폐쇄 경제로 삼각 경제로 닫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걸 정리를 하면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노동이고요. 노동에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 임금이 되는 거죠. 여기요.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레고예요. 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장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그냥 쫙 해서 판례 같은 것들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판례 요지라든가 내용을 탁탁탁 해가지고 달달달 암겨서 뱉어내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공부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그냥 이렇게 옛날같이 우리 노경이 약수령으로 그냥 이렇게 띡 나오지는 않을 거야. 노동시장, 노동경제학이란 무슨 학문인가 이런 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벽돌이야, 벽돌. 이런 양념을 중간중간에 어떻게 섞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경연대회랑 비슷해. 재료는 똑같이 주고 요리하는 거 보셨잖아요. 초밥왕도 있고 뭐 이렇게 요리 셰프들 나와서 하는 거 있는데 재료는 다 똑같아. 시간도 똑같고 연필은 네가 좋아하는 칼 이런 거 가져와. 이렇게 해서 시작 제한된 시간 뭐 2시간 안에 이렇게 써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요리를 맛있게 했느냐 해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나 만들었으니까 먹어. 뭐 이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썼으니까 점수 줘 이게 아니라고요. 점수는 주겠지. 별로 좋은 점수를 안 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중요해?
이게 바로 이걸 물어보진 않는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약간 차이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그런다고 제가 뭐 손흥민이 좋아하는 그 골 그 앞에서 슛 연습만 한다고 손흥민 같이 돼요? 아니야. 그냥 기본기 튼튼하게 해가지고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께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아무튼 정리하면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않는 손이고요. 손인 가격이라고 해요. 아니면 가격 변수라고 쓸게요. 변수가 균형으로 가도록 만드는 조정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가격 변수 조정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임금이에요. 임금. 웨이지 임금률인데 그냥 임금이라고 써도 그냥 그러려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과 Y축의 두 주인공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가 언제나 경제학 시작은 여기 보시면 희소성이잖아요. 뭐가 희소해요? 지금 배분 대상이 노동력이야. 노동을 희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는가, 이게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조정 역할을 하는,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그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신호를 보고 경제 참가자들이 들어와요. 앞에서 여기 보시면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시장하면 수요와 공급자들이 시장을 구성하는 두 축이야.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공급하면 수요는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수요는 신경 안 써도 됐고, 이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는요,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공급은 충분히 돼 있다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식당도 다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식당이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 야, 공급과 수요 양쪽을 다 봐야 되는구나 해서요, 여기 노동의 수요 측면 얘기하고 노동의 공급 측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지만 노동의 공급 측면은 가게에 해당하는 이제 근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여가와 노동을 선택할까 고민하죠. 임금 보고 결정합니다. 노동의 수요는요,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할까? 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노동을 몇 명 채용하는 게 좋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고요. 자, 가게는, 근로자는 뭘 위해서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 효용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만족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기업은요, 앞에 이윤 극대화라는 말이 항상 달라붙어 있어도 괜찮아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진 이 상태가 균형 임금이고 균형 고용량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밑에 요게 이제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 하면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이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던지 이 수요 공급 곡선은 한 번은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야, 이번에 주제가 뭐 글짓기 대회에 나간다 할게요. 주제가 뭐가 나올까? 뭐 이게 슬프지만 코로나와 희망 뭐 이런 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뭐 그렇게 위기가 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예상을 하고 갔을 때 면접에 딱 하거나 논술을 쓰거나 할 때 이런 걸 써야지 해서 들어간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어가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사실 즉흥적으로 나오기 힘들다니까. 그거는 거의 뭐 이태백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 자, 술 먹어 해가지고 먹고 막 읊었는데 그게 엄청난 한시가 되거나 이런 거는 그 뭐 하늘이 내린 천재지.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또 바람직한 게 아니야. 그거는 예측 불가능한 이게 되게 많어. 그래서 술을 먹어서 내가 취해야 되는데 안 취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야. 모범 답안을 요런 단어들이 나오고 요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그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형되면 우리가 준비했던 거에다가 약간 틀어서 모형을 바꿔서 스토리를 붙이거나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답안지를 우리 연기 때도 했잖아. 1기 때도 한 뭐 10번 정도 가까이 시험을 볼 거잖아. 2기, 3기 때도 하면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요. 물론 이제 겹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걸 쓰면서 최고 답안 같은 것도 이제 받았잖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최고 답안은 지금 제가 손흥민, 류현진 같은 선수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저는 어떤 트랙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공부 방법 따라가서 그 정도 점수에 보통 이제 인터넷에 합격수기 잘 쓴 사람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도 극복했어요라는 좋은 사례를 제시해 주는 건데 내가 그런 길을 딱 가려고 하려면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돼. IQ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야 되고 나이도 똑같아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도 똑같아야 되고 그랬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야. 가끔 여러분들은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누구 강의를 들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경장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거 그대로 해서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답안도 참고하시되 여러분들만의 이렇게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조금씩 모아 놓으세요. 그럼 이게 3기쯤 되면 나만의 뭔가 답안 쓰는 스킬. 그럼 이제 합격하신 채점자들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채점 하니까 해가지고 총 전체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요런 걸 써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제가 이거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건 제가 판단을 좀 해드리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 그러려고 강의를 듣는 거지. 안 그러면 사실 강의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끼리 스터디하면서 답안지 돌려보면서 뭐 이렇게 해피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멋진 답안을 그럼 이제 또 상대방이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서로 칭찬하면 이게 산으로 가. 그리고 또 괜히 논쟁 붙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거 지금 그럴 상황이 없어요. 이제 1기 거의 끝나가면 이제 확 그러니까 오히려 스터디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면 하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그냥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예시답안을 제시해 드린 건 예시답안이에요. 어쨌든 그보다 더 다르게 이렇게 해서 더 쓰는 게 괜찮을까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제 그래도 강사분들은 뭐 맨날 그것만 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건 좀 더 판단을 해 줄 수가 있긴 하겠죠.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요거는 반드시 저는 어디든 수요 공급은 물론 늘 시험에 나오긴 하겠지만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적재적소에 은근하게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답인데도 답안지가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이제 막 빠져 있으면 이게 잘 쓰고 많이 썼는데 경작 답안지 같진 않아?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관침 사례가 사실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토픽이라고 제가 연기 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점띵은 선진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구조가 변화가 되는데 우선 이제 흔히 나오는 게 저출산하고 고령화 같은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그냥 노경에서는 이 뭐 전통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증가, 뭐 원인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왜 갑자기 뭐 집에서 가사노동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배웠죠. 살짝 그 중에 하나는 집안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많이 생겼잖아. 예전에는 빨래를 한다, 뭐 설거지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를 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탁기 같은 게 있어서 버튼 하나 타닥 누르면 세탁기가 알아서 돌아가.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고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나도 밖에 나가서 가사의 어떤 가계의 소득에 도움을 한번 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참가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도 네 발로 걷다가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니까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그림 그리면서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서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는 요거는 긍정적인 건데 거기 보시면 해외 이민자들의 유입이 요것도 우리 볼 거예요. 해외에 이민자들이 유입.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외 이민 유입이라고만 볼 건 아니고 미국이야 이제 땅덩이가 되게 크잖아. 우리나라 이제 좀 좁으니까 그렇긴 한데 동부에서 서부로 막 이주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금강을 캐러 가는 것처럼 아니면 해외 이민이 유입해서 새로운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괜찮아요. 노동의 이동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이동 관련해서 이민잉여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가계와 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문제 정도 또 나오는 건 뭐냐면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이 하나 더 들어가요. 노동정책.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크게 타픽은 4개라고 보시면 돼. 하나는 그냥 정해져 있어. 노동 공급 이게 하나는 노동 수요, 하나는 노동시장 전체로 해서 뭐 이렇게 충격이 발생해서 어쩌고저쩌고 변하는가, 그리고 하나는 정부의 정책. 이렇게 4개 중에서 3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동 정책은 주체가 누구냐면 정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봤더니 노동시장이 잘 작동돼서 뭐 그게 잘 돌아가면 좋은데 정부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 특히 비효율적이거나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협상과 계약을 대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약을 하더라. 기업이 힘이 세고 그러니까 근로자들 좀 더 보호해야겠다. 뭐 그런 보호 장치를 하기도 하고요. 등등등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저임금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을 때 미치는, 지금은 처음이니까 아시겠지만 타픽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특히 최저임금제가 누구를 위한 거야? 미숙련 근로자들이에요. 최저임금제가 그냥 단순한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요거요.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는 쉬운 타픽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이제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과 연결해서 시장 구조와 연결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뭐 이게 작년에 나왔죠. 직업에 대한 어떤 안전과 뭐 보건, 건강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요. 이게 보건에 대한 규제, 위험에 대한 규제, 보상임금 격차라든가 헤도닝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요. 정부의 이런 개입이 거기 보시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봐요. 자, 노동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 뒤에도 할 건데 뭐라고 써야 돼요? 정부가 직업안전, 보건규제라는 걸 했거나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어요. 지금 끝에 영향이라고 했잖아. 영향. 뭘 써야 돼? 무슨 영향? 축이 2개잖아. 관심 있는 게 2개라니까 노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어차피 이거 계속 할 건데 영향을 쓰세요.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에 영향 미치는 걸 얘기해야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의 고용량, 노동량에 미치는 영향 이것뿐만 아니라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걸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의 주체, 이건 시장 전체의 어떤 균형에서 보는 것이고 지금 근로자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근로자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써주시고요. 그다음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지. 기업은 사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윤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차차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인적 자본 투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직업 안전은 작년에 좀 세게 나왔으니까 늘 나올 만한 후보 중에 1순위가 늘상 요거예요. 인적 자본. 요거 좀 괜찮죠. 그래서 좀 잘 보시고 얘네들도 최근에 나왔어요. 최저임금 수요 독점 하에서 얘도 나왔고 뭐 인적 자본이나 아니면 노동 이동 이런 것들 뭐 조금 나중에 볼 거예요.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인적 자본을 이거 하면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이라든가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여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지급이 타당한가? 이런 거요. 이거 이제 두 개로 있죠. 하나는 인적 자본 이론이 있고 하나는 시그널링 모형이 있는데 시그널링 모형 입장에서 봤을 때 됐어. 뭘 투자해. 어차피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애들은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할 애들을 시키는 거고 될 놈은 될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호발송 모형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인적 자본 투자, 교육 훈련 시키는 게 뭔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뭔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렇게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링 모형하고 연결해서 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우리 할 거예요.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출제가 이전에 많이 됐었던 거면 좀 응용해서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출제됐어요. 옛날에 안전보전 그런 거니까 좀 응용해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도 아직 제대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우리 모형 있잖아. 신호발 시그널링 모형에서 뭐 이렇게 계단 그리는 거 그 정도만 해도 뭐 그냥 뭐 잘했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임금의 불평등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하고 임금 격차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슈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적극적인 차별화 폐지. 그쵸? 노동시장에서 차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차별 문제는 뭐 오하카 모형으로 해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조금 이제 비중도는 좀 줄어들어요. 하긴 할 건데 하긴 해요. 1기 때는 전 범위를 다 다루긴 하는데 2, 3기 때도 터치는 할 건데 강약 조정을 좀 하면서 하긴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차별 요것도 중요한 건데 뭐 좀 나왔으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조금 살짝 가볍게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그냥 오하카 모형 같은 게 식으로 막 이렇게 푸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뭐 고용주에 대한 편견이니 등등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되니까 좀 요거는 부담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연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터뷰 하신 그 분이 남자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요 차별을 제가 1기 때 내고요. 근데 제 시험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면 보통 3문 정도가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못 써서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3문 정도가 주로 제가 1기 때 좀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1기 때 제가 차별을 냈는데 아예 이제 백지를 낸 거야. 그래가지고 차별에 대한 오하카 모형을 이제 못 써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제 한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하카 모형을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나오면 내가 달달 외워서 잘 써야지 한 거. 근데 2기 때 제가 시험 문제를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 그러면 3기 때 나는 시까지 다 암기했으니까 잘 써야지. 근데 3기 때는 전범위로 시험 볼 거예요. 2기 때는 전범위는 좀 약간 버거 보여서 범위를 좀 길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눠서 누적으로 볼까 하는데 3기 때도 이렇게 전범인데 이번엔 나오겠지 했는데 제가 안 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또 그러다 교수님 저 오하카 모형 암기했는데 이번에 안 내신다고 했는데 다음에 꼭 내실 거죠? 그럼 제가 예 반드시 낼게요. 이랬는데 제가 뭐 메모하진 않잖아. 그래서 또 안 냈어. 그러니까 또 안 나왔네, 또 안 나왔네. 계속 나올 줄 알고. 근데 시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잘 써가지고 또 점수를 잘 받아서 붙었대. 약간 운이 좋았던 거지. 만약에 그거를 1기 때 딱 해서 그냥 넘어갔었으면은 그냥 잊어버렸다가 이거 1기 때 봤었는데 설마 이게 나오겠어? 이랬다가 이제 뒤통수 맞았었는데 그분은 이제 계속 언젠간 나올지 몰라 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오학과만 공부한 거야.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또 뒷걸음질 쳤는데 쥐를 잡은 거랑 비슷하게. 아무튼 근데 내년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많이 쳤네. 아무튼 하긴 할 건데 좀 약하게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조. 우리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노조와 관련된 것도 가끔은 출제가 되고 있다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세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노조가 아마 탄력성과 연결해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실업보험 관련된 이거요. 실업급여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슈들 살짝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뭐 좀 그래요. 그리고 실업률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뭐 그냥 노경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경제 원론적인 얘기여서요. 연기 때도 뭐 실업률 계산하고 우리도 조금 하긴 할 건데 뭐 살짝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이 유럽 국가 수준의 높은 실업률로 자꾸 접근하는 거는 요거 두 개가 또 관련이 있어요.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보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업 기간이 자꾸 길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노동시장의 경기자들, 지금 요거 복습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동그라미 치세요. 근로자. 자, 근로자는 최상의 직업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최상이라는 게 이거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주는 그 뜻이야. 그거를 이제 맨날 효용 극대화 그걸 반복하기에는 교과서가 좀 답답하니까 풀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효용을 극대화시켜 주는 직업을 찾고자 노력을 하게 되고요. 최고 가격의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내 노동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임금 얼마씩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난 최대한 이만큼까지 줄 생각 있어 하면서 다 제시를 하면 그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그 기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기업이요. 기업. 거기는 수입이라고 그랬잖아. 수입인데 엄밀하게 그냥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므로 가능한 한 이윤 입장에서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극소화하는 거잖아. 그래서 최저 가격의 노동 서비스를 바이어가 바로 기업입니다. 노력을 하게 되고요. 3번 정부는 규제. 정부 하게 되면 정부는 노동정책과 관련된 여기 레귤레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언제나 규제하면 정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교환의 이익. 언제나 얘기했죠. 자, 노동이 제공되면서 상호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환을 통해서 교환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교환의 이익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최저임금이라든가 직업 안전에 대한 규제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니라고 하면은 요거요. 근로자의 효용, 기업의 이윤, 이게 뭐 등이윤선 아니면 등량곡선 아니면 무차별곡선 등효용선이라 하죠. 등효용선, 등이윤선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이 수요 공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좀 시간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1장 마무리 쭉 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거기 보시면은 뭐 10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연기 때는 그냥 몇 개만 하고 좀 넘어갔는데 1기 때는요. 제가 뭐 몇 개는 이런 거 보세요. 이 복습용으로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시험 봤던 거를 거기다 아예 넣어놨어요. 그렇게 됩니까? 이게 책이 두꺼워서 막 이럴 게 아니라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고 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 내용들 그냥 지금 하시면서 요런 정도는 커버를 하셔야 돼요. 커버를 하시고 2기 때 되면 어떤 거 할 거냐면 파트 2로 위주로 할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좀 나눠서 이렇게 갖고 다녀도 됩니까? 네, 그러셔도 돼요. 파트 2와 파트 3는 우리 안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참고할 만한 보론 정도 얘기 중에서요. 일부는 지금 1기에 하기 좀 버거운 것도 조금 있거든. 몇 개? 그런 것들은 파트 2에 좀 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 앞에가 좀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또 제가 말씀드리긴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뒤에 것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책이 너무 무거워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분철해서 갖고 다니셔도 돼. 대신 우리가 파트 1기 할 때는 파트 1에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그냥 커버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제 생각에는 파트 1만 잘 하셔서 그냥 1기만 잘 마무리해도요.
그냥 점수를 이제 뭐 60점 이상을 고득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다음은 거기서 좀 비슷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그날 시험장 가서 이렇게 떨지 않고 그냥 평정심을 찾으면서 누가 이렇게 잘하는가 정도고, 그 한 50점대 후반, 59점, 60점, 뭐 61, 2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고만고만한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이제 약간 진검승부할 때 되는 거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이렇게 2기, 3기 갈 때 경작이 처음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기 때까지 뭐 행쟁과 이런 데 꽂혀가지고 거기를 열심히 했더라고. 그래서 2, 3기 때 갔는데 자꾸 노경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1기만 이렇게 복습 잘 하시고 뭐 2, 3기는 그냥 이렇게 시험지 해서 이렇게 좀 답안지를 쓰면 좋은데 좀 그것까지 못 쓴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1기만 잘 열심히 하고 복습하고 잘 했는데 그래서 잘 되기도 해요. 아직까지 우리 노경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막 꼬아서 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수험생들끼리의 어떻게 대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은 한 3, 4년 전에 야 60점 넘을 고득점이지 라고 하는데 상대평가잖아. 근데 모든 수험생들이 다 잘해버리면 이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법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다들 열심히 하니까 고득점 받기 어려운 것처럼 노경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시험 문제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주 어렵게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가끔 교과서 아까 얘기했던 뭐 몇몇 교과서들이 있잖아요. 뒤에 연습 문제도 있는데 그거 푸시는 분도 있는데 풀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그렇게 목적적합하진 않아요. 몇 개 괜찮은 거는 요 책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 보리아스 책 같은 연습 문제는 그 저자분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습 문제 해설서를 내가 내볼까 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괜히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좀 고민이긴 해요. 고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노동경제를 공부합니다 하면은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면 좋긴 한데, 노무사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향후 한 3, 4년 후 5년까지도 그냥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고요. 물론 뭐 상황이 또 모르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아시잖아요. 경제학 공무원 시험이나 회계사나 이런 경작은요 그냥 계산 문제야. 처음부터 끝까지 말 이런 거 없어요. 행정고시 거기에 나오는 경작 그냥 계산 문제야. 처음부터 이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우리 시험은 그냥 노동시장에 대한 이렇게 약간 정책, 논술형 이런 틀을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 계산만 하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쓰면 필요 없거든요. 다 아니 이런 걸 왜 쓰지? 계산하세요. 그럼 계산만 하면 점수를 막 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공부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당장 내년에 막 이렇게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지금 요 정도 하는 선에서 하고, 계산 문제도 나올 만한 그 괜찮은 건 우리 책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할 정도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미시경제학에 있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무슨 행정고시에 나오는 뭐 기출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약간 좀 과할 정도인데 그것까지 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할 건 없어. 노동시장과 생산 요소 관련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최고다 할 정도로 그냥 다 넣어놨으니까 뭐 그 정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 책 한 권에 모든 게 다 있다. 내가 이걸 어디까지 소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